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그리고 러시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어샤이미 교수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공격이 중국에게 횡재가 될 수 있다. 시리아 교전 개시, 그리고 이란 현 상황.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을 50% 급증하겠다. 1조 달러인데 1조 5천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죠. 이것만 봐서는 사실상 이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전쟁 아니면 사실은 이런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군함도 많이 지어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군수업자들 그동안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좀 굶주렸습니다. 러우전 지원이나 가자 지구 지원, 여기에는 사실 비싼 무기가 들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포탄, 미사일, 일종의 소모품이죠. 자, 이것으로는 방위산업체들은 이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국방 예산을 부풀리고 대규모 이제 무량 무기를 구매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이제 비즈니스 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이제 베네수엘라 공격, 이것이 남긴 파장, 그리고 이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근본적으로 변했죠. 미국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대만도 그렇고, 대만 관련돼서도 그렇고, 러시아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초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이제 지금 무력 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러우전에서는 미국이 조금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은밀하게 미사일을 러시아 쪽으로 유도한다든가, 푸틴 관제에 대한 이 미사일 유도, 드론 유도, 이거 이제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미국이 했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폭격, 시리아 폭격,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급기야 멕시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마약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나라, 미국이 먼저 손을 써야 하는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맞습니다. 이 콜롬비아는 코카인이 재배되지만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코카인이 멀리 이동을 해서 멕시코 땅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육로로 들어오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죠. 자, 그런데 지상권을 보내서 카르텔을 공격한다. 멕시코는 바로 이웃 국가입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지상권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멕시코가 여기에 동의할까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침공이 되죠. 자, 이 멕시코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 멕시코 출신 라티노들 불법 체류자 잡아가지고 하는데 주 타겟이 사실은 라티노입니다. 이 라티노가 미국 내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 큰 곳은 역시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이런 곳입니다. 저도 이 텍사스 중간선거 결과를 극히 우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멕시코를 상대로 지금 험악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의 어떤 지정학 분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 내전 관련돼서 사실 이 사우디가 이 코얼리션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뒤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죠. 다 그걸 모아서 예멘 후티를 상대로 일종의 인종 청소적인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예멘 내전이죠. 2010년경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사우디는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전지대, 특히 예멘 미사일이 날라서 큰 피해를 입었죠. 자, 그런데 또 예멘 후티 뒤에는 또 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후티 이제 미사일 공격을 막고 이제 원유 생산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도 겪고 나서, 야, 이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돈도 벌고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후티와 화해하고 예멘 내전도 이제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이란과도 이제 관계 개선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한참 이제 예멘의 후티가 이제 미사일을 쏠 때입니다. 이때 우리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은 사우디를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슨 요구를 해도 미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이제 이란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좀 화해하고 이제 경제에 몰입하자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거죠. 즉 이란, 후티, 사우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수니와 시아파 세계. 이것은 미국 전략에 필요한 겁니다. 이 미국은 전쟁의 제국이며 전쟁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이렇게 사우디 이제 지정학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란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이란의 소요 사태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응집되어서 시위를 하고 불태우고 희생자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뭐 며칠 지나면 또 이제 싹 사라집니다. 대부분은 페이드죠. 페이드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MEK 공산주의 조직입니다. 뭐 이들은 이 회교 혁명정부에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흑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완전 오컬트 뭐 이제 뭐 악마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냥 뭐 이란 사람들 닥치는 대로 뭐 몇십 명씩 살해하는 그런 테러도 저지르고 이런 MEK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본거지는 또 불가리아에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가 지원을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쿠르드, 뭐 아제르족, 기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란인들은 이런 소요 사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어떤 뭐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파팅으로 와가지고 확 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바박 하고 이제 시위하고 불 지르고 또 경찰관 해치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 경찰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발포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위를 키우는 겁니다. 이 테헤란에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몰렸습니다. 아마 인구가 1억인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종적으로 워낙에 이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시위는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또 이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은 사고라들고 또 여기 이제 반대되는 시위할 때 또 뭐 몇십만 명 나오고 이럽니다. 자, 이들 특징이 있는데 매우 영리합니다. 자, 이제 인원들을 아주 이제 압축시켜서 어떤 포인트에 모으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몰려다니면은 경찰이 또 이제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락망이 이제 잘 갖추어진 거죠. 제가 이란 시위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몇 푼 받을 겁니다. 그게 이제 떨어지면 또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이란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너무나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란 내에서 뭐 지금 이란을 페르시아 국가다 이렇게 이제 당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페르시아는 한 60% 뭐 이 정도 뭐 좀 많다 적다 뭐 이런 얘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뭐 아제르족 그리고 쿠르드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니 아랍과 연계된 세력들도 있죠. 당연히 순니 아랍 뭐 과거에 이라크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적대적이죠. 자, 그리고 아제르족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이 페제슈키안이 사실은 이제 아제르족 출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페제슈키안을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에 보면은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자, 이 아제르바이잔 또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 또 이쪽으로 우회해서 아제르족들을 선동하고 돈도 집어주고 무기도 줍니다. 지금의 이제 이란 소요 사태가 혁명적인 분위기인가, 이런 영상들만 보면 이제 언뜻 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구나, 뭐 사원도 타고 야단났네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중간중간에 있었던 소요 사태,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X나 이런 미디어에서 이런 것을 이제 응집해서 보여주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위험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실상황 이란은 뭐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적대적인 어떤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모두 뭐 이란 정부를 상대로 무너뜨려야 되겠다, 혁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의 이제 극단주의자들, 뭐 MEK나 그리고 이제 뭐 쿠르디스탄 이 테러 조직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곳에서 보낸 이 순니 테러리스트 이들이 뭐 일부 잠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위에서 이제 아제르족을 상대로 이제 뭐 리크루팅도 하고 이제 자, 이 시위도 하고 또 무기도 좀 집어주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한 1, 2주 정도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시위는 보통 뭐 한 10일 정도 가고 뭐 이러다 보면 또 테헤란에서 대규모인데 또 지지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며칠 만에 조용해지죠. 어쨌든 이번 이제 베네수엘라 공격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이런 것 대부분은 뭐 기획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을 지키는 어떤 핵심적인 세력은 여전히 이제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리고 군과 경찰이죠. 이런 조직이 내부에서 어떤 뭐 쿠데타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이 국가 자체를 없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내전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죠. 자, 이란 어쨌든 잠재력이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페제슈키안 대통령, 만약에 미국이 어떤 정치 공작을 해서 새로운 정권을 앉혀야 될 사람이 페제슈키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거한다, 이것은 이란을 완전히 뭐 힘으로 찢어발기겠다 이런 의지밖에 안 됩니다. 물론 미국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 중국이나 이란 자체 뭐 러시아 이들이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 경우는 뭐 여기서 거의 세계 대전급이 터진다고 봐야 되죠. 미국은 이란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상 병력을 이곳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들이 조인할 것인가, 이들도 이제 그런 것은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일이 터지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은 중단을 시켜야 되죠. 자, 이 푸틴 대통령 지금 뭐 러시아 관련돼서 이 베네수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엄청 자극하고 가장 심각한 것은 푸틴 관저에 이 드론을 공격한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 이제 유조선 한 척을 미국이 납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어제 뭐 이제 오레슈닉이 날라왔습니다. 오레슈닉이 날라오고 이 러시아의 어떤 사람은 키예프를 떠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뭐 키예프를 완전히 먹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사실 오데사보다 키예프가 이제 사실은 뭐 공략하기가 더 쉽죠. 뭐 육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키예프를 공격하게 되면은 거의 뭐 이 키예프란 도시를 지워버린다, 그런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겁니다. 뭐 푸틴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두고 봐야 되죠. 자, 그리고 시리아에서 에르도안 측 뭐 알카에다 시리아 정부군이죠. 이들이 쿠르드 지역, 특히 이 알레포입니다. 알레포를 그동안 조금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레포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다. 이 알레포는 원래 이 투르크족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르도안은 나름대로 이제 이 알레포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포에 있는 쿠르드족 여기 이제 맹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전투 영상들 보면은 뭐 계속 총알을 날라오고, 일단 시리아 정부군이 작심을 했는데 미국이 어떤 입장인가 이것은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남미에 손발이 묶여 있죠. 이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영상은 올려드리지 못하겠는데 쿠르드 지역에서 이 쿠르드 여군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체포를 해서 끌고 가는데 거의 뭐 전림품처럼 머리채를 잡아지고 이렇게 알카에다 아이시스들이 끌고 가는 거죠. 자, 이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참 끔찍스럽습니다. 결국 미국과 서구가 이 시리아를 이 알카에다 손에 넘겨줬습니다. 자, 어쨌든 뭐 비극적인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얘기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군이 대통령을 호위하고 그리고 뭐 의장대를 이제 지휘하고 이런 장군입니다. 삼성 장군인데 이 사람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카라카스 수도 방어 그리고 대통령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데, 자, 이제 대공 시스템에게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대공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체포되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두로 그리고 이제 기타 어떤 차바스티스 이제 상위 지도부가 미국과 딜을 했을 수가 있죠. 그냥 마두로 넘기고 이것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이제 딜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데이비스 중령, 이분이 뭐 이런 글을 썼는데, 베네수엘라 작전이 대성공이었다는 아니란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이제 국가 재건 산업, 빌딩 거버먼트입니다. 이런 사업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남미, 남미에 이런 일을 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데이비스 중령, 그리고 이제 원래 마가도 이런 개입을 반대하는 거죠.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제 미국이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마치 이 개선 장군처럼 그리고 베네수엘라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원래부터 미국과 대화를 원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이제 교역을 활발히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원래 이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교역 없이는 경제를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뭐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전입니다. 자, 물류비가 좋게 되는 거죠. 자,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 그리고 극동아시아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중남미, 남미 그리고 미국 이것도 이제 고대한 경제권으로 이렇게 서로 그물처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어떤 이제 경제 관계를 활발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사실은 빠른 지름길입니다. 중국이 여기서 석유를 사가도 좀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포션에는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원유를 이제 싸게 사오고 있지 않으면 질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싸게 사오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는
언제든지 이제 석유는 미국에 팔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대신에 이제 마두로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을 계속 꺼내든 거죠. 마두로가 제거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합리적인 어떤 외교적 협상 그리고 비즈니스 딜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트럼프가 저는 뭐 지금 떠드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안 하면 너 없애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론에 입각해서 이 델시 로드리게스와 이제 협상을 하겠다. 물론 뭐 이 위에서는 뭐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특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문제. 저는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는 거 이것 자체를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제 경제 교역을 활발히 해도 재건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 혹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을 또 끌어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오일 메이저들이 여기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나 이런 데 한번 뒤져보십시오. 트럼프는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제 엑스모빌이나 이런 데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뭐 쉐브론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오일 메이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좀 꺼리고 있죠.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오일 매장량 이것은 뭐 확인된 게 이 정도다 이러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이런 데 보면은 이 탐사하지 않은 그런데 원유 많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유가 유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베네수엘라 기반이 워낙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돈을 집어넣으면은 미국도 이제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디아스포라. 자, 지금 뭐 언론에서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마두로 이제 쫓겨갔다고 환호하고 이런 영상들 대부분 미국 그리고 이제 뭐 칠레, 아르헨티나 여기는 스페니시 본거지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은 이제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간 거. 자, 콜롬비아 280만입니다. 그리고 이 페루 160만이죠. 이들이 거의 뭐 60% 정도 됩니다. 브라질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입니다. 자, 그런데 페루나 콜롬비아 이런 데서는 뭐 환영 집회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온 인디오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 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사람들은 이들은 뭐 이중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받고 여기 살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페인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뭐 이 지배 계층 입장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파괴하면 들어가서 이제 전리품을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 베네수엘라 자신을 베네수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콜롬비아에 있는 난민들 이들은 이 정체성을 인디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마두로 뭐 지금은 마두로 물 건너갖고 이미 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 대부분은 차비스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 시진핑이 결정할 일이다. 뭐 중국이 결정할 일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은 뭐 이제 미국 주변 북미 뭐 그린란드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건 역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밥을 뭐 떡밥을 던지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의 침공을 유도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뭐 러시아를 지금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오레슈닉으로 뭐 르비프 그리고 이제 키예프를 때렸다 이런 뉴스는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데사에 나토 교관들이 몰려 있는 곳에 뭐 미사일을 쏘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명이 희생되었다 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징집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애들 잡아가는데 이 친구 다른 곳에 올려보면 뭐 손에 이런 거 차고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이 롤렉스 시계죠.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 현실입니다. 자,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이 오레슈닉을 르비프 지역 그리고 키예프 지역에 쏘았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존 미어샤이미 교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이슨 초이님이 올려주셨는데 이 존 미어샤이미 교수는 이번 이제 베네수엘라 공격 이것이 오히려 이제 이 중국에 큰 힘을 실어준다,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미국이 이제 일종의 제국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역습이 오히려 제국의 붕괴를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성을 보지 못하고 야 이제 뭐 트황상이 나서서
이제 마두로 족치고 그 다음은 뭐 김정은이야, 그 다음에 뭐 이란의 이 하메네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지금 미국이 온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죠. 정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미어샤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이번 베네수엘라 쇼를 봤습니다. 공습 체포, 뭐 수갑찬 마두로, 뭐 석유 이야기 뭐 있습니다. 이게 침공인지 법 집행인지 뭐 영토를 점령한 것은 없죠. 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세계가 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권력이 어떻게 절제되는지 지역 전체가 이 양측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워싱턴은 무력과 충격에 집중하는 동안 이 베이징은 법과 절제의 언어를 구사했다. 한쪽은 이웃나라를 폭격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지켜보고 뭐 메모를 남겼다. 세상은 이 결과에 이제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누가 카라카스를 통제하느냐, 그리고 어느 법정에서 마두로를 처리하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변화, 이 글로벌하게 이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권력은 헤드라인에서 벗어난다. 베네수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자산 압류, 기소, 자, 그리고 미국의 권위, 힘을 공식화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각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와, 미국 엄청나게 세네. 이제 미국만 보면은 오줌 지리면서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균열은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분열된 상체를 멈추고 조직화되었다.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스페인, 우루과이는 별도의 성명을 내지 않고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동정심이 아니라 이제 줄을 서서 이렇게 딱 뭐 스크랩을 짜는 거죠. 자,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적인 선례, 이것을 보고 함께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유엔 내부의 언어는 더욱 강경해졌다. 유엔에는 뭐 약소국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죠. 이들은 당연히 미국을 비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국제법이 여전히 강대국을 구속하는가. 규칙이 만약에 이제 선택사항이 된다. 힘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 권력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세계 각국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반응은 감정적이지 않다. 분석적이다. 정부들은 베네수엘라를 예외적인 돌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을 일종의 미국으로부터의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역 강국들, 뭐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이죠. 워싱턴과 너무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안전한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 수도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무력 사용이 아니다. 바로 패턴입니다. 무역 압박, 운하, 뭐 에너지 경로, 전략적 자산에 대한 경고, 그리고 뭐 압류. 이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압박은 수사를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본 겁니다. 동시에 중국의 대응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베이징은 환호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대신 대화, 주권, 불개입의 수호자로서 이제 자신을 위치시켰다는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개입하고 겁박하고 뭐 이제 공갈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이제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싹 덮였다는 거죠. 이 메시지 울림이 준 이유는 이 중국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다. 각국이 실제로 이제 이 중국의 행동 패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중국은 남미, 중남미에 항구, 철도,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합니다. 미국은 남미에 와서 폭격을 했습니다. 지정학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앞텍스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베이징이 유리해졌다. 수십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안정, 그리고 시장 접근, 예측 가능한 규칙,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그 가정이 무너졌다. 협력이 강압으로 변한다. 그리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그 자체로 리스크가 된다. 자, 이제 이들은 리스크 해칭, 위험 분산을 시작해야 된다. 이 해칭이야말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조용한 이야기다. 무역을 다변화하고 대한금융 시스템을 탐색을 해야 되고, 국제금융 시스템. 미국이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노출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것은 이념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살기 위한 보험과도 같다. 베네수엘라 사태 자체가 남미를 중국으로 밀어낸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진행 중이던 그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권력은 단순한 방정식 위에 있다. 이 국가들이 협력한 이유는 강요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심에 있고 각국들은 미국과 협력하면서 어떤 이제 규칙이 존재했던 거죠. 국제적인 규칙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
뭐 미국을 상대하면은 딱 이런 뭐 결과가 그냥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자간 기구, 경제 통합, 미국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안락하고 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반이 부식되고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남미 각국은 깨달았습니다. 구조적으로 미국은 동맹 구축에서 압박으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제재, 자산 압류, 금융 전환,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뭐 한국 정부에는 뭐 돈 내놔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그 압박이 실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어가서 체포해 갔죠. 자, 여기에 전략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력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미국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각국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노출을 줄이고 무역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달러 이외의 화폐로 이제 거래를 결제하고 자,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미국의 강압 이것은 신뢰를 태워버렸다. 중국은 무력이나 위협, 최후 통첩으로 베네수엘라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작전은 베이징이 스스로 설계했다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미국이 오히려 중국에 선물을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남미 전역에 메시지는 명확히 전달된다. 중국은 무언가 만들고 발전소 짓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와서 압박하고 안 되면 두들겨 팬다. 중국은 차관, 항구, 철도, 장기 무역 계약을 제안하는데 미국은 들어와서 이 석유는 내 거야. 그리고 이 대금은 미국이 먼저 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말 안 들으면 또 두들겨 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징 역시 그들만의 강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특정 순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예측 가능해 보이고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준다는 거죠. 워싱턴이 변덕스럽다. 물론 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국 역시 깡패짓을 하죠.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국한대에서 이런 이미지가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이제 지리하고 거래 중심적이고 안정적인 존재 이런 이미지로 이제 포장이 됩니다. 지정학에서 지루하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다. 예측 가능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가 갑자기 친중 국가가 된 것이 아니다. 변화한 것은 계산법이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달러 결제 시스템 바깥에서 중국에 석유를 파는 거죠. 위안화로 합니다. 자, 이 페트로달러 미국이 지키고 싶은데 위안화로 결제를 했다.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들겨 팹니다. 자, 여기에 이 작전에 아이러니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른 산유국에 전달하는 메시지 이것은 미국에게 매우 이제 불안스러운 겁니다. 미국에 파는 것보다 중국에 파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피해는 경제 외교를 넘어서 훨씬 더 부식적인 무언가로 옮겨간다는 거죠. 미국에 안 좋은 것입니다. 바로 정당성, 레지리머시입니다. 여러 정부는 이번 작전을 단순히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원수 납치, 그리고 승인 없는 정권 교체, 유엔 현장 위반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응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번 행동을 국제법과 조화시키려는 진지한 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강압적인 메시지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유엔은 강대국들이 최소한 이제 시스템을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하지 않는 거죠. 푸틴이 왜 젤렌스키를 제거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군사작전, 특수군사작전 제한되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2022년 5월 이스탄불 협의를 거의 다 체결을 했는데 미국과 영국이 사보타지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이제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미국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어떤 다이나믹스가 있죠. 여기에는 군산복합체 그리고 워싱턴 정가 펜타곤 이 그물처럼 연결되는 어떤 이익 카르텔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익이 되면은 미국 젊은이들을 보내서 전쟁을 할 수 있다. 이 적진의 적대적인 지역에 헬기를 여러 대 보낸다. 이거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물론 그 전에 협의를 받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고 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도 이제 놀랬죠.
자, 이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마두로를 잡아간 것은 아닙니다. 이 직전에 여기에 찬성하는 집단은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0%가 반대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새로운 해외 개입에 거의 흥미가 없다. 이런 종류의 개입,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미국인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입은 미국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한다. 여기에는 이제 군사안보학자 이들과 연관된 어떤 이익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당연히 미국인들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베네수엘라 이번에 이제 이 사태로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큰 것이 바뀝니다. 당장 어떤 일이 터지고 와 열광하다가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하죠.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세계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베네수엘라는 앞으로 뭐 마두로가 재판을 받고 뭐 어쩌고 공수체포 헬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희미해질 거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미국의 전환 시프트, 태도의 변화입니다. 권력이 그동안 이제 설득해서 이제 강압으로 그리고 언어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미국이 더 이상 절제하지 않고 무력을 이용해서 개입을 하는 것.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무력이 아닌 자 이제 다른 종류의 영향력들 뭐 경제, 투자 이런 것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바로 이 이야기를 미어샤이미 교수는 하는 거죠. 이 작전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두로는 사라졌고 이제 뭐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할 겁니다. 미국이 내건 규칙 기반의 질서 이것을 미국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다른 종류의 이제 보험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극화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뒤를 돌아보면 판단한다. 훗날 역사가들은 베네수엘라를 되돌아볼 때 이 미국 법에 따라서 뭐 이게 합법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이 이 정당성을 통한 리더십을 멈추고 힘에만 의존하기 시작한 순간이 그때부터다. 일단 어떤 선을 넘으면 권력은 사라지지 않고 경과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똑같은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가서 이제 두들겨 패는 거죠. 자, 이 강제 집행해야만 되는 세계다. 이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노예적인 근성이 많은 그런 나라, 뭐 그런 국민들은 그냥 미국에 오면은 무릎을 꿇고 투황상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족은 많이 없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아무리 이제 힘이 약하더라도 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변화 다극화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미어샤미 교수님의 경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